저녁 식탁은 여전히 밥숟가락을 닦은 후의 차분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와 구이의 냄새가 식탁 주변에 가득한데 나는 그 맛을 아직 입안에 남기며 소파에 앉았다.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남편의 말이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그저 끄덕만 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평소처럼 등기부정보조회 앱을 열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우리 딸님께 마음껏 쓰시라고 하며 준 집비집은 나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면에 뜬 내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소유자 항목에 적힌 이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동생의 이름이었고 이전 일자는 지난주 토요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뜬다. 화면을 여러 번 쓱 돌려보고 심지어 앱을 껐다가 다시 켰지만 정보는 바뀌지 않았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손에 쥔 소유권 증명서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제 이 집은 너의 거야라는 그의 말이 귀를 찔렀다. 나는 무심코 손을 떼자 스마트폰이 소파에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비밀리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뒤덮으며 온몸이 빙해지는 느낌이었다. 스마트폰이 소파에 떨어진 소리가 마침내 귀에 닿았다. 나는 몸을 살짝 일으켜 기계를 주워들었지만 화면에 뜬 시동생의 이름을 다시 보는 순간 눈물이 뒤덮였다. 하지만 이제 울고 싶은 마음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더 크게 밀려왔다.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울어도 안 되어라고 속으로 단속하며 눈물을 참았다. 침실로 걸어가자 옷장 위쪽 서랍에 보관한 결혼 기념품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나는 의자에 올라가 상자를 꺼냈고 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직접 건네준 집 소유권 증명서가 있었다. 소유자, 나의 이름지라고 적힌 글씨를 반복해서 읽으며 시어머니가 이 증명서 잘 보관해. 영원히 너의 집이야 라고 말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증명서와 등기부 정보가 완전히 맞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다. 다음으로 나는 서랍장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지난 2년간 시어머니와의 대화 기록과 음성 메시지가 저장된 USB가 들어있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 시어머니가 집 관련해서는 걱정 마. 언제나 너의 이름으로 있을 거야 라고 한 말, 작년 겨울 은행에서 집 관련 서류 좀 봐달라 하면 나한테 말해라는 거짓말, 이 모든 걸 분류해서 폴더에 정리했다. 각 기록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증명서와 USB 내용을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하며 구글 드라이브에도 백업했다. 할 일을 끝냈을 때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정리한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지만 처음의 충격보다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다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찾았다. 다음 단계는 그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이었다. 침대 끝에 놓인 증거 폴더를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한 후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었다. 통화 연결음이 삐빅삐빅 울리는데 그 사이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손에는 증명서 사본이 있고 머릿속에는 이미 정리된 거짓말 기록이 있어 이제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어디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에는 TV 소리가 살짝 들려오는 듯해서 아마 평소처럼 소파에서 쉬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입을 떼기 전에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다. 시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안 바쁘세요?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뭐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였지만 아직은 태연한 톤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속으로 냉소했다. 벌써 불안해하는 건가?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준 집인데
나는 단어를 하나씩 분명히 발음하며 말했다. 어제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소유자가 시동생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집을 시동생님에게 주셨어요. 말을 끝낸 순간 전화 저쪽의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래 갈수록 나는 속으로 더욱 냉소감을 쌓았다. 아마 지금 당황해서 말을 못하겠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 그거야. 드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약간은 어색한 기조를 띠고 있었다. 그건 잠시 맡긴 거야? 시동생이 요즘 집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제 이름으로 등기해둔 거지. 너 걱정 마. 잠시라요. 나는 다시 질문했다. 이번엔 목소리에 아무 감정을 넣지 않았다. 등기일자는 지난주 토요일인데 그때 왜 말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도 금액도 적혀 있어요. 잠시 맡기는데 돈을 주는 건가요? 전화 저쪽에서 시어머니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아마 시동생을 불러주는 걸지 아니면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듣며 손에 쥔 스마트폰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이제 반격의 준비는 모두 끝났고 그저 시어머니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잠시 맡기는데 돈을 주는 거라고요? 나는 시어머니의 변명에 즉각적으로 답했다. 손에 쥔 노트에 적힌 등기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단어를 명확히 발음했다. 등기부에 적힌 양도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시동생님께 집을 잠시 맡기다가 아니라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양도를 한 건데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아직 시어머니가 네 집은 영원히 너의 거야라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전화 저쪽의 침묵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텔레비전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시어머니의 긴장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숨소리를 듣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제는 거짓말로 떼어나지 못할 걸 알았을 거다. 그건 오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은행 사람이 실수로 적은 거지? 나는 시동생에게 돈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가족 사이에 이런 걸 왜 이렇게 꼬집어요?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서 더 말해야 할 거 아닌가요? 나는 시어머니의 감정적 돌림에 넘어가지 않고 물었다. 작년 여름 시어머니는 집 관련해서는 걱정 마. 언제나 너의 이름으로 있을 거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은행에서 집 관련 서류 좀 봐달라 하면 나한테 말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모르는 사이에 시동생님 이름으로 바꿨어요. 문서가 가족이 해야 할 일인가요? 나는 말할 때마다 저장해둔 음성 메시지의 내용을 떠올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한 톤과 지금의 거친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마음속의 아픔이 살짝 느껴졌지만 더 강한 결심이 생겼다. 그건 당시 상황 때문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차 격해졌다. 시동생이 결혼하려는데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 너는 이미 집이 있잖아. 좀만 양보해주면 안 돼? 왜 이렇게 불쾌하게 굴어? 이 집은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로 준 거예요. 제 이름으로 등기된 건데 시어머니는 저의 동의도 없이 바꿨어요. 나는 목소리에 약간의 각도를 넣었다. 양보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도 동의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안 해준 건데 장보라고 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어지며 소리가 커졌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애썼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대하냐? 너 이런 사람이구나. 전화 저쪽에서 무언가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안경을 떨어뜨렸거나 테이블 위에 컵을 치는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 소리를 듣며 마음속으로 이제 진짜 모습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
지금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집을 시동생님에게 양도한 건 저의 동의 없이 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너 이런 걸 왜 계속 물어?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격해지는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평온해졌다. 그의 반응은 모든 걸 증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에서 시댁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가 끊긴 순간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잠그고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시댁은행 정보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는 주요 은행 이름, 지점 주소, 그리고 중요한 건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담당 부서 직접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 번호는 작년 시어머니가 은행 일 좀 도와줘라며 부탁했을 때 은행 직원에게 직접 받은 것이라 응답 속도가 일반 고객 서비스보다 빠를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번호를 누르고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리자 드디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KB은행 영업부 김민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청렴한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나는 긴장을 풀고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담당자님, 제 이름은 김지영입니다. 오늘 제보하러 연락드렸어요. 제가 소유했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호이집이 제 동의 없이 시어머니 박순자께서 시동생 김철수에게 양도한 뒤 이 집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으셨고 대출 서류에 제 서명이 사칭되었다는 사실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주요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했다. 집 주소, 원래 소유자, 불법 양도자, 양도받은 사람, 대출 발생 예상 기간까지 명확히 말했다. 그러자 김 담당자의 목소리가 살짝 길장해졌다. 잠시만요, 나님. 제가 내용을 정리하자면 해당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였으나 시어머니께서 무단으로 시동생에게 양도한 뒤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서명이 사칭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관련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나는 확실히 답했다. 첫째, 결혼 당시 시어머니가 준 소유권 증명서 사본이 있습니다. 둘째, 등기부 앱에서 확인한 지난주 토요일 시동생 이름으로 양도된 기록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셋째, 시어머니가 저에게 집은 영원히 너의 거야라고 한 음성 메시지와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넷째, 저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은행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담당자의 목소리가 다시 평온해졌지만 속도가 빨라졌다.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대출심사부와 내부감사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나님, 혹시 이 증거물을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나요? 제 이메일 주소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연락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김 담당자가 말한 이메일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현재 주소, 연락처까지 정확히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는데 그건 미리 모든 정보를 정리해둔 덕분이었다. 모든 내용 확인했습니다. 나님. 김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부 감사팀에서 즉시 확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확인 결과가 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긴급한 일이 있으시면 지금 이 번호로 다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 담당자님.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5분 안에 소유권 증명서 사본, 등기부 스크린샷, 음성 메시지 파일, 텍스트 변환본 포함을 압축해서 김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냈다. 메일 제목은 부동산 불법 대출 제보 나의 이름,
집 주소로 명확히 표시했고 본문에는 방금 전화해서 말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적었다. 메일을 보낸 뒤 나는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의자에 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지만 이제는 올바른 길을 걸고 있다는 확신이 컸다. 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됐다. 메일 발송 완료 화면이 스마트폰에 뜬 순간 나는 시계를 보았다. 8시 32분이었다. 그동안은 의자에 앉아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며 잠시 심호흡을 했다. 은행이 언제 답장을 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는 방금 통화했던 KB은행 김 담당자의 번호였다. 나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나님, 긴급하게 연락드렸어요. 김 담당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단호했고 배경에서 다른 직원들이 급박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부 감사팀에서 즉시 확인했는데 시어머니님께서는 지난주 일요일 즉 집양도 다음 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의 개인 대출을 신청하셨어요. 대출 서류에 첨부된 소유자 동의서에는 나님의 서명이 있지만 우리 은행의 서명 검증 시스템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서명 사칭과 불법 대출입니다. 나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양도한 다음 날 즉시 대출까지 마쳤다는 건 이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은행에서 즉시 조치했어요. 김 담당자가 계속 말했다. 첫째, 시어머니님과 시동생님의 모든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했습니다. 둘째, 대출 금액 3억 원에 연체이자까지 합산한 총 3억 2천만 원을 3일 이내에 상환하라는 긴급 상환 통지를 SMS와 서류로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불법 대출 사례로 분류하여 금융감독원에도 별도로 통보했습니다. 나님, 이 정도 조치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효력은 이미 무효화되었고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양도도 취소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속으로 숨을 내쉬며 말했다. 3억 원 그 정도 금액을 3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는 건 경제 상태가 평범한 시댁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건 우리 은행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김 담당자가 말하며 마무리했다. 추후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법적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은행에서도 관련 증거를 제공해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시계를 다시 보았다. 8시 37분이었다. 메일을 보낸 지 딱 5분이 지났다. 그리고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시댁의 재정은 완벽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나는 소셜미디어에 시댁이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 계정, 평소 시어머니가 자주 올렸다를 살짝 확인했는데 최근 게시물 아래에 오늘 결제 안 되네요. 카드가 통하지 않아라는 손님들의 코멘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계좌가 동결되니 매장 운영도 곤란해진 걸 보는 걸로 봐 현금 흐름이 단숨에 끊긴 것이다. 또한 작년에 시어머니가 아들, 나의 남편, 이 차량 대출을 받아줬어라고 자랑했던 차량도 그 차량도 시댁 계좌로 할부하고 있었을 테니 이제는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져 차량도 압류될 걸 알았다. 창밖의 공기가 차갑게 불어왔다. 나는 팔짱을 끼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오는 건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는 모두 시어머니가 스스로 걸어온 결과였다. 불법으로 내 집을 빼앗고 그걸로 대출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또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은행이 아닌 시동생의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보았다.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차례였다. 시동생의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나는 3회 통화음이 지나도록 받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바라보며 속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이제 그들이 겪는 건 단지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다른 통화가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시동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네 번째 통화음이 울리자 나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언니, 왜 이제 받아? 전화 저쪽에서 시동생의 절규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뒤덮여 거의 알아듣기 힘들었고 떨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어떻게, 은행 사람이 방금 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단이 언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집을 차압하려고 해. 돈을 3일 안에 갚아야 한다는 거는데 우리는 어떻게 3억 원을 갚아? 나는 그냥 듣기만 했다. 시동생이 언니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울음소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나를 대하는 태도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늘 시어머니 뒤에 숨어 언니, 이거 사줘 언니, 저거 해줘라 말하며 기만적으로 웃던 모습. 언니, 너 말해. 이거 다 내가 한 거잖아? 은행에 제보한 거. 시동생이 갑자기 소리치며 울음을 참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지만 그 아래로는 확실한 공포감이 드러났다.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고 나는 모르고 받은 거야. 너 왜 이렇게 불쾌하게 굴어? 집을 좀 양보해주면 안 되나? 양보.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의 말에 속으로 한 번 웃었다. 이 집은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로 준 거예요. 시동생은 제 동의도 없이 저의 집을 받았고 심지어 그걸로 대출까지 했다는 거잖아. 이제 와서 양보라고? 너도 성인이잖아. 이게 어떤 행동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무죄야? 나는 시동생의 핑계를 가로챘다. 등기할 때는 내 이름으로 했잖아. 양도 금액 500만 원도 받았고 그때 왜 이 집은 언니의 거라서 안 되는데라고 말하지 않았어? 지금 와서 울고도 싶어. 나의 말을 듣자 시동생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슬프고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아니야. 나는 그때 시어머니가 전니가 허락했다고 말해서 돈도 받지 않았어. 정말. 등기부에 적힌 거짓말을 해? 나는 단정적으로 물었다. 은행에 대출할 때도 내 서명을 했잖아. 이제 거짓말은 소용없어. 그때 전화 저쪽에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절규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내 딸아. 이렇게 됐어. 우리 집 망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칠고 붉어졌으며 마치 미쳐버린 사람 같았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살인범이야.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 시어머니가 계속 울부짖으며 소리치고 시동생은 그 옆에서 엄라 불며 울고 있었다. 배경에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려 분명히 시대가는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언니, 제발 도와줘. 시동생이 다시 울며 말했다. 3억 원을 어떻게 갚아? 우리는 이제 파산할 거야? 제발 은행에 말해줘. 그만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한 건 단지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뿐이야. 이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고 한 줄기 미련도 없었다.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놓고 나는 조금 뻣뻣해진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방금 전화에서 들려온 울부짖음과 비명은 마치 귀를 찢는 소음처럼 잠시 귀에 남았지만 곧 사라졌다. 문서 창밖의 밤이 더 깊어졌고 멀리 아파트 건물에서 따뜻한 불빛이 하나둘 비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의 가족들은 아마도 시댁처럼 속임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작은 입으로 마셨다.
마음속에 복수의 쾌감은 없고 단지 드디어 끝났다는 평온함 뿐이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그것이 그리 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놓고 주방으로 갔다. 물을 끓여 차를 만들려다가 생각 없이 주전자에 물을 넘쳐 흘렸다. 손을 급히 닦으며 거울을 보니 내 눈에는 아직 혼란스러움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안정된 빛이 돌아왔다. 나는 세무서에서 일하는 중학교 친구 민주에게 카톡을 보냈다. 안녕, 민주야. 긴급한데 시어머니 이름 은임과 시동생 이름 은임 가족의 법인 및 개인 파산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있어? 주소는 시댁 주소야. 민주는 평소부터 내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전에도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 라 말하며 위로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감없이 정보를 알려줄 거라 확신했다. 카톡을 보낸 지 10분 정도 지났다. 나는 이틀 전 세탁한 옷을 접고 있을 때 민주의 문자가 왔다. 화면을 켜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건 단지 오래된 긴장감이 남아있는 것뿐이었다. 문제 확인했어. 시어머니 이름 D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개인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어. 동반으로 시동생 이름 도 공동빚을 인정하며 신청에 참여했어. 대표 빚은 KB은행 대출 3억 2천만 원, 그리고 작은 개인 대출 여러 개 합쳐서 총 4억 5천만 원 정도야. 심사는 다음 주에 나올 거고 대부분 승인될 것 같아. 이제 그들 건물, 차량, 모든 자산이 법원 관리 아래로 들어갈 거야. 메시지를 한 글자씩 읽으며 나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떨어뜨렸다. 파산 확인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걸 위한 마지막 목표 중 하나였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감사해, 민주야. 나중에 저녁이나 사줄게. 라고 답장을 보냈다. 응, 그럼. 너도 이제 편안하게 살아. 그런 사람들과 더 이상 얽히지 말고. 민주가 답장했다. 마지막에 라는 이모티콘을 달아줬는데 나는 그 작은 기운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세탁을 멈추고 거실 창문으로 걸어갔다. 창문을 살짝 열자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차량 소리가 멀리부터 들려왔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었다. 오랜 숨결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지난 5년간 결혼 생활에서 겪은 모든 아픔, 시어머니의 거짓말, 시동생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나 자신이 견뎌온 모든 고통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니,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관계가 무너진 아픔도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파산 확인이 끝났다. 이제 남은 건 단지 마지막 정리뿐. 시어머니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는 창밖을 더 멀리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이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다. 파산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 저녁, 나는 집에서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었다. 문서 평소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요리판을 닦는 손놀림이 익숙해졌을 때 현관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벨소리가 3번째 울릴 때 나는 불쑥 의아해졌다. 예정된 방문객은 없었고 배달 음식도 시켜본 적이 없다. 나는 불을 끄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걸어갔고 문구멍을 통해 바깥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어제까지는 늘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던 그녀가
오늘은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운동화도 먼지에 뒤덮여 있고 눈은 통통해진 채 홍조가 깊게 박혀 한나대 아무것도 못 먹고 온 것 같았다. 평소에 태어남은 하나도 없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문을 열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주보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입을 때려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지만 눈빛에 예전의 부당한 권위감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절망과 무력감만 가득 차 있었다. 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그냥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갑자기 나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덜컥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느낌이 잠시 들었다. 결혼한 지 5년 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한 번도 부드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고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명령하며 대했다. 이제 이 여자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뒤덮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잘못했다. 그 집을 시동생에게 양도한 것도, 대출한 것도 모두 나의 잘못이야. 너의 동의도 없이 그랬으니 너무 잘못했다. 나는 그냥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가슴을 누르는 듯했다. 결혼식 다음날 아내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해라고 말했던 그녀. 출산을 못해서 우리 집을 이을 수 없다고 탓한 그녀. 작년 성탄절에 내가 산 선물은 맛없다고 던졌던 그녀. 제발 은행에 말해줘. 대출을 취소해 주라고. 그래야 우리 집이 살아남아. 시동생도 결혼할 사람인데 이렇게 파산되면 앞날이 없어. 너도 이 가족이잖아. 우리 아이도 아파할 거야.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빌었다. 그녀는 울며 나의 손을 잡으려고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손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냥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듯한 외딴 기분이었다. 시어머니, 나는 차분히 말했다.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을 넣지 않았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 당신이 저지른 일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들과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치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였지만 그 아래로는 깊은 공포가 있었다. 나는 너한테 뭐든지 해줄게. 앞으로 너의 말에 모두 들어줄게. 시동생도 너를 존경할게. 제발 이번만 용서해주세요. 존경. 나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시어머니에게로 향하지 않고 견뎌온 지난 시간에 대한 스스로의 위로였다. 존경이라는 걸 배울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저는 당신이 뭐든지 해준다는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현관 앞에 가로등 불빛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촬영하듯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나의 말을 듣고 모든 기대가 사라진 것처럼 고개를 더 깊게 숙였다. 울음소리가 점차 작아지고 오직 몸을 떨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계속 무릎을 꿇고 울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더 물러나 문틈 사이에 놓인 플라스틱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늘 아침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한 집양도, 취소 서류와 변호사 연락처 카드가 들어 있었다. 이건 집양도 취소를 위한 서류다. 나는 파일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가로등 불빛이 서류에 비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변호사님께서 미리 작성해 주신 건데 시동생과 당신의 서명이 필요하다. 3일 안에 서명해서 변호사님에게 제출해야 해.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법원에 강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올려다보았지만 눈은 너무 울어불거져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떼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았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님의 연락처다. 나는 별도의 명함을 꺼내 서류 위에 놓았다. 어떤 질문이 있든 이분에게 연락하면 된다. 모든 건 법대로 처리할 거다. 제가 원하는 건 단지 내 것으로 돌려받는 것뿐이야.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약속했던 저의 집. 법대로. 시어머니가 혼란스럽게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울음도 거의 그쳤고 목소리에는 오직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영영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건 당신들이 저 모르는 사이에 집을 양도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부터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에 아무런 냉소감도 없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한때 이 가족에서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대해주고 시동생을 동생처럼 대해줬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의 마음을 이용했고 저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 결과는 모두 당신들의 선택이다. 시어머니는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문서 두 손이 서류 위에 올라가지만 떼어내지도 만지지도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어 아마도 마지막 기대도 사라진 걸 느꼈을 거다. 이제 가세요. 나는 문을 살짝 닫았다. 서류는 가지고 가. 3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직접 연락할 거다. 앞으로는 우리 서로의 삶을 살자. 더 이상 얽히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돈, 후회, 그리고 끝내줄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눈빛을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그녀는 서류와 명함을 꼭 쥐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발자국이 헝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모습이 길끝에 사라졌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는 현관문을 완전히 닫고 등을 대고 한동안 숨을 쉬었다. 현관의 난간이 차갑기 때문에 온몸이 식어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속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까 만들다 만 스파게티가 식어 있었다. 나는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붓는 걸 시작했다. 요리하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지만 매우 안정적이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지만 별이 더 많이 떠 있었다. 나는 냄비를 보며 생각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 시동생의 무심함, 심지어 남편의 모른 척이 모든 게 아픔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집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올 거고 시댁의 파산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확정될 것이다. 변호사가 말했듯이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적어도 올바른 길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었다. 스파게티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스푼으로 저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 거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오랜만에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과 만나고 혼자 여행도 가고 싶었다. 최후의 정리는 이렇게 끝났다. 복수에 대한 열망은 사라졌고 대신 스스로를 지켰다는 확신이 남았다. 과거의 아픔은 잊지 못하겠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뜨거운 스파게티를 접시에 담았다. 첫 입맛을 떼먹었을 때 평소와 다른 풍미가 느껴졌다. 아마도 이것이 자유로운 맛일까 싶었다. 앞으로의 삶은 아마도 평온할지 몰라도 적어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투쟁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었다. 이야기 끝.